이 소중한 자리에서 회고담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학회의 학문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로 1964년에 최초로 나온 김재남 선생님의 한글판 셰익스피어 전집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집은 우리나라를 한 개인이 하나의 언어로 번역한 셰익스피어 전집을 낸 세계 7번째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1971년에 2정판을, 1995년에 3정판을 마지막으로 내셨습니다. 학회에서는 이를 경축하며 안성에 거주하시던 선생님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갖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쓴 저 김한의 서평을 학회지에 싣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한 권으로 일지서적에서 나온 이 삼정판은 원문을 최대로 살려내면서 우리말로 문학적 감수성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살려낸 선생님 번역의 탁월함으로 인해 아직도 가장 애독되는 도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남 선생님은 대학 2학년 때 셰익스피어를 처음 접하셨고 우리말로 번역되면 참 좋겠다라고 느끼시고 번역을 시작했을 때가 22살이었는데 번역을 마치고 나니 42살이 되어 있더랍니다. 20년 동안 지속된 한 청년의 순수한 열정이 새 역사를 창조한 것이었죠. 선생님은 셰익스피어를 어떤 작가라고 보세요? 라고 여쭸더니 바흐나 핸델처럼 신의 영감을 받은 작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해방 후 반세기를 지내오면서 셰익스피어 연구가 한국의 영문학 연구를 견인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홍기창 회장님은 해방 후 1989년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셰익스피어 연구 논문 목록 작성을 기획하여 셰익스피어 리뷰 1992년 봄호와 1995년 봄호에 한국에서의 셰익스피어 연구조사 1, 2라는 제목으로 2차례에 걸쳐 게재하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안 되었던 시기라 이 기획은 특히나 소중한 프로젝트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록 작성의 기본 취지는 그간 한국에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셰익스피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추적하고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 연구 논문과 석박사 논문에 국한했습니다.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4명의 교수와 4명의 연구원이 5년에 걸쳐 비극, 희극, 사극, 로맨스극으로 장르별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곁들여 수록하였습니다. (1993년은)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의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는 해로서 조용하지만 의미 깊은 혁명을 보게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윤정은 회장님은 한국 영어 영문학계에서 첫 여성 회장으로서 경직된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여성 특유의 따뜻하고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고는 학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되도록 정회원 40명이 넘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었던 정회원 자격 규정을 과감히 철폐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과거에 셰익스피어를 가르쳤거나 현재의 셰익스피어를 가르치고 있는 자 대신에 영어 영문학회 회원으로서 셰익스피어에 관심이 있는 자로 대체함으로써 회원수는 이내 100명을 넘어 나중에는 200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침내 학회 학술지인 셰익스피어 리뷰의 연간 4회 출간이라는 쾌거를 낳게 합니다. 나는 여느 인간들과 차별화되는 인간이라는 소위 배타적인 특권의식을 즐기는 자세는 셰익스피어의 정신과도 위배된다는 것이
선생님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르네상스 시대에 대중극장을 위해 썼고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대중작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의 굳은 신념은 크나큰 설득의 힘을 발휘하여 30년 만의 혁명이었지만 아무런 마찰 없이 정식으로 총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행복한 혁명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또한 1993년에는 고전 르네상스 드라마 창간호의 발행과 함께 고전 르네상스 드라마 한국학회가 출범합니다. 이 학술지의 연구 영역은 셰익스피어 연구의 기초와 배경이 되는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을 포함하여 영어 영문학 분야에서 유일하게 그리스 신화와 성서를 포함하여 그리스 로마극을 위시한 고전에 이르기까지 넓은 폭을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이 모든 것을 연구 영역으로 삼았고 동시에 37편의 극들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을 다루는 막중한 과업을 감당해야 했던 셰익스피어 학회지의 오랜 부담감이 이제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회원들 거의 모두 양 학회의 회원이 된 이제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장이 2배로 늘어난 호사를 맡게 되었고요. 지난 25년간 우수한 등재 학술지에 학문적으로 성실한 학자들의 양질의 연구 논문들을 탄생시켜왔던 고전 르네상스 영문학회는 5년 전 중세문학회와 밀턴 학회와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확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 박우수 회장, 2대 이영주 회장을 거치는 동안 그간의 노력이 발판이 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그간의 숙제로 대두되었던 모든 것을 골고루 아우르는 적절한 학회 명칭의 채택도 합의를 보아 고전 중세 르네상스 영문학회로 새로이 탄생, 3대 이동춘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4년 셰익스피어 학회 창립 52주년 되던 해에는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학회는 해방 이후 최장, 최다 시민인문학 강좌를 열게 되죠. 영원한 문화의 샘 셰익스피어를 만나다 라는 표제 아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 명동예술극장 주관으로 매달 주제를 달리하여 2년에 걸쳐 24차례 열립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은 2014년 인문학 주간, 인문학 벽을 허물다 라는 제목 아래 도처의 공공도서관에서 5차례에 걸친 무료 인문학 강연이라는 푸짐한 생일 잔치상을 청명한 10월의 가을 하늘 아래 전공학자들과 함께 마음껏 즐기게 됩니다. 실로 이 열기의 확산은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도 도달, 전국 도시에서의 개점을 축하하는 명목으로 갤러리아 백화점 개점 기념 셰익스피어 시민인문학 강좌가 수원, 천안, 마산, 진주 등지에서 열리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 잔치에 초대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은 실로 즐거웠습니다. 그 후 시민 일반에게 공개되는 셰익스피어 강연은 김미애 회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셰익스피어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연 2회 모이던 독회가 더욱 활성화된 정기 연구 모임으로 발전되어 격월로 동숭동에서 7년째 열려오고 있습니다. 원로들로 구성된 교육위원들은 평생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례화된 논문 발표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식으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2년은 동숭동에서 대면으로 주로 정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용관 회장님 임기 중에 이 모임은 SS, 즉 세러데이 셰익스피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반 대중도 공식적인 대상으로 삼고 격월로 대면과 온라인 양쪽 방식으로 열리는 SS에 정회원과 나란히 초대됩니다.
일반 대중이 한평생 셰익스피어를 연구해온 전공학자들의 이야기를 언제나 즐기실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속에서 마련된 이 착한 자리는 5년째 존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관 회장님 임기 중에 상설 연구 모임인 SC, 셰익스피어 콜로키움이 새로이 출범합니다. 이제까지 1년에 2차례의 전기 학술 대회, 2차례의 독회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보다 활발하고 왕성한 셰익스피어 연구 활동을 독려해줄 장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목표로 출범한 SC는 한창 연구 활동 중인 현역 교수들 중심으로 3년째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듬해 황효식 회장 임기 중에 SC는 학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구체적 기능을 부여 한국영어영문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우리 학회가 참여할 세션을 구성하는 일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 동향에도 관심을 갖고 최근에 개최된 주요 국제학술대회 참석자들을 초청, 직접 정보를 경청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면서 새로운 해석에 대한 열린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대학에 재직하는 외국인 학자들도 발표자로 초대되어 연구 활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이합니다. 당시 박정근 회장은 이를 기념하는 프로젝트로 언제 어디서고 공연 가능한 읽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된 텍스트를 마련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주석을 곁들여 새 번역 주석본을 내자는 취지 아래 우선 회원의 희망을 고려하여 번역 작품을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내를 요하는 이 일을 맡은 회원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22년 마지막 책의 탈고와 함께 마침내 38편의 셰익스피어 극 전체 우리말 번역 주석본 완간을 이뤄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가 지난 60여 년간 학문적으로 성취해낸 업적을 중심으로 회고해 보았습니다.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외국의 우수 학자들의 논문 발표 신청이 무려 42건에 달해서 2박 3일로 잡혀있던 서울대학교에서의 학회 일정을 짜는 일이 너무도 어려웠다는 이현우 회장단의 즐거운 비명을 들으며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학회가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제안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대학에서는 문과대와 영문과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존속하더라도 영문과의 커리큘럼에서 셰익스피어 과목이 축소되고 16세기 영문학 혹은 영희곡 특강 같은 이름으로 합병되고 있고 셰익스피어 전공 교수가 은퇴하면 영락없이 다른 전공 교수로 그 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현역인 셰익스피어 전공 교수가 책임 시간을 채우려면 영작과 영어회화 교수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 대학은 운영난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따내기 경쟁 대학 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임을 주장합니다. 대학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대학의 부재를 가져오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공해도 쓰임받을 곳이 없는데 새로운 전공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셰익스피어 학회는 과연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셰익스피어 학회는 대를 이어가며 면면히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앞지릅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연예술 관련 학과, 즉 연극, 영화 외에도 뮤지컬을 포함한 실용음악과 서양음악 등 음악 관련 전공학과를 포함한 교양과정의 커리큘럼에 셰익스피어 과목을 하나의 필수 과목으로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학과들에서는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극예술의 절정을 성취한 이 천재 작가의 가치는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후대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영국 중앙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를 검색하면 13,858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워싱턴의 의회 도서관에는 셰익스피어에 관한 책이 약 7,000권이나 있습니다. 매일 한 권씩 읽어도 20년이 걸릴 양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연간 약 4,000권의 저서, 전공 논문, 기타 연구서 등 진지한 노작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영향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410편 이상이고 그림은 1760년부터 1900년까지만 해도 약 2300점에 달하고 오페라는 약 300편, 음악은 2만 편 이상입니다. 또한 문학 이외에도 정치, 경영, 인사, 동물학, 식물학, 의학, 신학, 법학, 군사학 등 범학문 분야에서 셰익스피어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자주 인용되는 구절들 중 10분의 1이 셰익스피어가 출처가 되고 있다고 옥스퍼드 인용사전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인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라틴어 숭상에 대한 집요한 집착과 모국어인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로부터 해방되어 영어가 영국인이 스스럼 없이 애용하는 국민 언어가 되게 했던 혁명을 일으켜낸 자였습니다. 일개 작가로서 그는 가히 영국의 세종대왕으로 불릴 만한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극중 인물에서 채택한 이미지의 도입과 인용이 파급하는 효과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은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과목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방영되는 TV 드라마 중 셰익스피어를 도입한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들어봅니다.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해를 품은 달, 공주의 남자, 힘센 여자 도봉순 등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미남이시네요, 구름이 그린 달빛은 시비야를, 엽기적인 그녀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도입한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필자가 지난 33년 반 동안 재직해온 동국대학교의 경우 연극학과 학생 중 진지한 학생이라면 모두가 영문학과에 셰익스피어를 이수했고 영문과생들보다 약한 영어 실력을 보충하기 위해 담당 교수인 저의 허락을 구한 후 주 야간 셰익스피어를 동시에 반복해서 수강하는 사례가 여럿 나올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음을 기억합니다. 석박사 대학원생들은 거의 100%가 졸업 전에 영문과 대학원에 개설된 셰익스피어 과목을 수강했는데 나중에는 연극과 내의 선택 과목으로 셰익스피어 연구가 개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부생의 경우 성적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셰익스피어 3학점을 따내기까지의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낸 연극과 졸업생들이 실제로 연극과 전임 교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극계 현장에서 중요한 몫을 하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후배들은 갈등 없이 선배들의 선택을 따르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 문과대는 물론 경영대학, 법과대학 등을 위시한 전 학과의 교양과정 커리큘럼에 셰익스피어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것의 실현은 꾸준한 인내 속에서 그 필요성을 입증할 구체적 사례들을 동원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의 실천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경영학 분야에서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MBA 과정의 예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석사과정 이수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반드시 그 해에 런던의 극장에서 상영되는 셰익스피어 연극 한 편을 직접 관람한 후 그 작품에 대한 페이퍼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공적인 경영은 인간관계에 대한 깊고 예리한 통찰을 요구하는데 이 방면에서 셰익스피어만한 천재가 없음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셰익스피어 수업을 수강한 영문과 졸업생 중 소위 똑똑하다는 경영학과 졸업생들이 많이 몰리는 우리나라의 한 대표적인 D증권회사에 취직한 제자가 졸업 후에 처음 맞는 축제 기간 어느 날 퇴근 후 모교에 들렀을 때 나눈 대화를 잊을 수가 없어 여기에 적습니다. 김한, 형우가 너 온통 경영학과 출신들이 우글우글한 곳에서 영문과 출신으로 견디어내기 많이 힘들지? 이 질문에 그렇다고 할 줄 알았던 형욱의 대답은 저의 예상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형욱,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더 상품을 많이 파느냐가 관건인데요. 저는 누구보다 많이 팝니다. 김한, 정말? 형욱, 그 친구들은 통계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반면에 저는 고객에게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김한, 셰익스피어를 배운 것이 도움이 되디? 형욱, 그럼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갑니다. 경찰 행정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범죄심리학 수업 중 오셀로를 도입해서 가르치는 교실에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오열하면서 외치는 순진무구한 장군 오셀로가 잘못된 판단으로 전적으로 무고한 아내 데스데모나를 목졸라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연극을 통해 체험하면서 인간 존재에 관한 이해가 보다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열하면서 오셀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남자를 속일 거야. 나는 너를 죽이고 사랑하겠어. 눈물을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잔인한 눈물이다. 아니, 신성한 눈물이다. 오셀로는 그가 그녀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라고 믿으며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일단 정의를 위해서 그녀를 죽인 후 그녀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으며. 우린 여기에서 대책 없는 바보 멍청이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는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눈앞에 놓인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하며 묻습니다. 나 자신은 과연 신의 회초리를 면할 만한 자인가? 물론 이 거울은 우리를 돌려 세우는 셰익스피어의 손에 쥐어진 거울입니다. 독일의 문예학자 게르하르트 로핑크는 언어란 나와 세계 사이의 거리를 떠내는 그물이라 정의합니다. 이하고는 기막히게 정교한 언어의 그물을 짜내는 고도의 기술을 타고난 탁월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전쟁 영웅일 뿐 세상에 대해서는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오셀로가 이 보이지 않는 그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아는 우리는 그를 정죄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짠해짐을 느낍니다. 연극 준비를 위해 수주일의 시간을 썼어도 그 학습 효과는 평생 가더라 라는 참가 학생들과 담당 교수의 고백을 듣습니다. 또한 오셀로와 이아고의 역할을 바꾸어 연기를 시도해본 효과는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것이었음을 그 역을 맡았던 학생들의 고백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포오샤의 재판 장면을 연출하는 모의법정의 참여를 통해 실습 학점을 주는 안을 강력히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주로 단지 눈으로 읽어 얻는 지식에 의존해 오다가 학생들은 실제로 연극에 참가함으로써 진정으로 현명한 법관과 재판관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인간 사회에서 참된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가슴 벅찬 희열과 보람을 느꼈음을 고백합니다. 포샤 역을 맡았던 학생의 말을 옮겨봅니다. 제가 맡은 대사 중 자비에 대한 다음 대사를 하는 동안 가슴과 콧잔등이 뜨거워지며 팔다리와 온몸에 소름이 돋는 희열을 체험했습니다. 김재남 선생님이 번역한 베니스의 상인 중 포오샤의 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강요될 성질이 아니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리는 자비로운 비와도 같은 것이요. 자비는 이중의 혜택을 가지고 있소. 첫째,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그리고 자비를 받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소. 자비야말로 권력자가 가지는 최고의 미덕이라 할 것이며 군왕을 군왕답게 하는 것은 왕관보다 이 자비심이요. 이렇게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에 죽은 한 영국 작가가 아니라 영원한 동시대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효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심원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인간 상상력의 전 폭과 깊이를 보여주는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 우리는 더욱 풍요로워진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으며 학회가 이루어낸 학문적 업적을 중심으로 그간 걸어온 길에 대한 회고담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부족한 저의 제언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